9월 26일 목요일 류마티스 내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강문주입니다. 오늘도 제 옆엔 송영국 내과 송영국 원장님 함께 오셨습니다. 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송영욱입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는 이 손과 손목 부위의 관절염의 증상들에 대해서 좀 많이 알아봤거든요. 네, 제가 원장님과 올해 1월부터 함께 이제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한 가지의 주제를 그렇게 오랫동안 다뤘던 건 그 관절염이 처음이었거든요. 네, 네, 그만큼 또 많은 분들께서 관절염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있다는 방증이었을 것 같은데 오늘은 원장님께서 또 새로운 주제로 저희 비욘디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네, 오늘부터 다루게 될 내용도 정말 연령대에 상관없이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실 내용일 것 같은데요. 오늘은 강직성 척추염, 척추관절병증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일단 먼저 강직성 척추염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간략하게 해주실 수 있을까요, 원장님? 네. 이 강직성 척추염은 척추관절병증이라는 어떤 증후군 또는 몇 가지 카테고리 중에 하나로 생각되는 그런 질병이고요. 전통적으로 이 강직성 척추염에 대한 병의 기술이나 연구가 제일 먼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강직성 척추염은 주로 척추를 침범하는 관절염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어, 보통 다른 관절염은 이제 활막에 의해서 뼈가 이제 이 상해지고 미란이 오고 파괴가 되고 이런 반면에 이 강직성 척추염의 특징은 뼈가 자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 연골에 뼈에 붙는 인대라든지 또는 관절낭이 뼈에 붙잖아요. 그러면 네. 그때 그 관절낭이 있는 부위에 염증이 생기고 그래서 그게 이제 뼈가 자라게 돼요. 그러면 뼈가 자라면서 그 주위의 뼈하고 붙어지는 그런 것을 강직성 변화라고 하거든요. 네. 쉽게 얘기하면 뼈가 굳는 것이죠. 음. 관절이 가동 범위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게 붙어서 강직성으로 돼서 이제 한 개의 뼈처럼 이렇게 붙어지는 그런 변화가 오는 것을 강직성 변화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척추염이 생기는데 강직성 변화가 오기 때문에 이름을 이제 강직성 척추염이라고 불렀고, 실제는 이런 강직성 척추염은 단기간에 걸쳐서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에요. 5년, 10년, 한 20년 이렇게 장기에 걸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러한 강직성 변화가 오기 전에는 우리가 강직성 변화가 오면 엑스레이에도 뼈가 붙은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뼈가 붙은 상태가 되기 전에는 그러면 이 병을 뭐라고 부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아직 예, 강직되지 않았기 안 때문에. 왔기 네. 때문에. 예, 그래서 그런 경우를 척추관절병증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음. 이제 척추관절병증이라는 병이 생겼고, 그러니까 강직성 척추염처럼 뼈가 자라서 이렇게 완전히 이 자세가 딱 굳어지는 그런 상태가 오기 전 단계를 우리가 척추관절염병증이라고 부를 수가 있죠. 네. 예, 그러면 이제 척추관절병증에서 조금 더 이게 강직이 되면 이제 그때 강직성 척추염이 또 그렇습니다. 발생이 네, 되고 이제 그렇게 네, 병명을 이렇게 진단하실 수 있는 그런 것 같은데 또 네, 이게 사실 척추관절병증이 강직성 척추염만 있는 건 또 아니잖아요. 네. 또 다른 다양한 것들도 있는데 혹시 다른 것들은 또 다양하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것도 조금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 척추관절병 중에는 한 4가지 카테고리가 있는데요. 이 첫 번째는 건선관절염이라는 게 있고, 건선이 있으면서 이제 관절염이 오는 그런 것을 건선관절염이라고 하는데, 그 건선관절염이 이 강직성 척추염처럼 오기도 해요. 네. 그래서 이제 건선관절염이 있고, 두 번째는 염증성 장질환이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 비교적 이것도 드물지는 않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 드물지는 않은 병인데, 궤양성 대장염이라든지 크론병이라는 게 있어요. 궤양성 대장염이나 크론병과 같은 염증성 장질환이 있을 때 그 장질환이 있는 사람의 한 10%, 20% 정도에서 관절염이 동반이 되거든요. 그럼 네. 동반이 손가락, 발가락 뭐 이런 데, 무릎 이런 데 관절염이 오는데 척추에 오면은 그것이 또 강직성 척추염을 유발해서 그 2가지 질환이 같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예.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 반응성 관절염이라고 해서 이것은 굉장히 병이 생기는
과정이 이제 좀 재미있다는 건데 감염이 생기는 병입니다. 그래서 감염과 연관된 관절염으로 이 반응성 관절염, 감염에 대한 반응에 의해서 생기는 관절염으로 생긴다 해서 그것을 반응성 관절염이라고 해요. 네. 그럼 어떤 감염이 오느냐 하면은 주로 비뇨기계의 감염하고 관계가 있거나 아니면 장염, 대장염이나 이런 장염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거는 우리가 병력을 이렇게 자세히 물어보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음. 의심을 하면. 네. 그래서 과거에 한 달 이전에 관절염이 예를 들면 발목이 부었는데 한 달쯤 전에 이 요도염이 왔다든지 또는 여성의 경우는 자궁경부염이 있었다든지 또는 장염이 와서 설사를 뭐 한 일주일 했다든지 이런 일이 있은 다음에 뭐 한 일주일, 2주일 또는 한 달 이내에 관절이 붓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응성 관절염이라고 하는데 네. 그 반응성 관절염이 특히 이제 이 척추관절병증과 연관된 HLA-B27이라는 인자가 있거든요. 유전인자. 그 유전인자가 있는 사람에게 이런 것들이 많이 오게 돼요. 네. 그래서 강직성 척추염의 어떤 한 카테고리이긴 하지만 실제 강직성 척추염 환자에서도 장염이 자주 오거든요. 그러면 장염이 이제 회장이란 부위에 염증이 생기면서 아마도 이게 면역 반응, 장내 세균이 면역 반응을 일으켜서 B27이라는 유전인자와 함께 면역 반응을 일으켜서 관절염을 일으키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미분화 관절염이라서 미분화라는 말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러한 관절염의 명확한 형태를 이루지는 않지만 척추관절병증의 특징을 몇 가지 갖고 있는 것을 우리가 그렇지만 어느 한 부류에 들어가지 않는 경우 네. 그런 경우를 이제 미분화 척추관절염, 미분화 관절염이라고 하거든요. 네. 예를 들면은 뭐 엉덩이가 아픈데 엉덩이 쪽이 뭐 번갈아 가면서 아픈 증상만 있다든지 또는 뭐 척추의 염증성 요통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 염증성 요통만 있는데 다른 검사는 뭐 이상이 없다든지 뭐 네. 이런 경우는 미분화 관절염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네. 그런 네 가지 카테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정말 이 복잡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또 명확히 나눠져 있는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은데 네. 오늘은 또 저희가 강직성 척추염부터 좀 시작해서 방금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다양한 우리 척추 관절 병증에 대해서 앞으로 좀 알아보게 될 텐데 많은 분들께서 찾아와 주셨어요. 근데 암모나이트 님께서 강직성 척추염 생소하다고 네. 말씀을 해 주셨고 네. 또 테리맘 님 행복한 인생님 많이 찾아와 주셨는데요. 계속해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유전병이군요라고 또 말씀해 주셨는데 유전과 관련이 좀 있을까요? 유전인자와 연관성이 많다고 볼 수 있고 HLA-B27이라는 유전인자가 있을 때 이 병이 많이 연관이 되는데요. 네. 한 가지 좀 오해를 받고 있는 것은 또 알고 있는 것이 B27이 양성이면은 다 병이 생기느냐 하는 거고 또 그러면 강직성 척추염일 경우에는 B27이 다 양성이냐 뭐 이런 질문을 하거든요. 네. 근데 실제 보면 우리나라에는 B27의 양성률이 한 4 내지 5% 됩니다. 전체 인구 중에. 네. 그 중에서 전체 인구 중에 한 1%, 0.5%가 관절염이 생기는 거예요. 네. 관절염이 생겨요. 그래서 실제 B27이 양성인 사람들만 이렇게 모아놓으면 그 중에서는 한 20% 정도가 관절염이 생기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네. 실제로 강직성 척추염에서는 그런 B27 양성률이 어떠냐 하면 약 90% 정도가 양성이에요. 네. 물론 양성률이 굉장히 높죠. 네. 그렇지만 B27이 음성인 경우에도 강직성 척추염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은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B27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또 관심 있는 분들이 네. 잘 오해를, 모르시는 네. 오해하는 맞아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B27 양성이면 다 병이 있는 줄 알고 그렇죠. 또 강직성 척추염인데 B27이 안 나온다. 그러면 나는 아니신 줄 알고.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그런 건 좀 오해를 그렇죠. 할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판단을 내리는 기준 정도인 거니까요. 네. 확인해보는 네. 기준 정도인 거니까요. 대부분의 질병은 역시 유전이 강하게 작용하는 것 같아요라고 해주셨는데 사실
그렇죠. 유전이 그렇습니다. 좀 강하게 유전인자가 작용하는, 예. 유전인자가 좀 강하게 있는 관절염 중에서도 특히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도 유전인자가 좀 있거든요. 그럼요. 근데 네. 이제 강직성 척추염도 유전인자가 있어서 대개는 이제 형제라든지 뭐 이런 일촌, 이촌 네, 병력을 이렇게 물어보면은 이런 병을 갖고 있는 경우가 가끔씩 있습니다. 네. 또 유전을 아예 네. 배제할 수는 없는 부분이 좀 네. 있는 것 같고요. 네. 오늘 강의 들어가시기 전에 저희 첫 번째 질문 먼저 좀 받아볼까요? 네. 네. 테리맘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50대 여성입니다. 장시간 운전하고 나서 허리 통증이 느껴지는데 디스크로 봐야 할까요? 라고 질문해 주셨거든요. 네. 이제 저희가 설명을 드리면은 좀 이해를 하실 수 있는데 이 염증성 통증이라는 말이 있어요. 네. 염증성 통증, 네. 척추 통증. 네. 염증성 통증이라는 말은 우리가 척추 통증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거든요. 염증성 통증과 기계적인 통증. 네. 기계적인 통증은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디스크예요. 척추하고 척추가 사이에 있는 디스크가 뒤로 빠져나와서 신경을 눌렀을 때 오는 것을 디스크 질환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것은 이제 기계적인 통증 중에서 어떻게 보면 일부입니다. 일부이고, 그 척추 등장 뒤에 이제 그 틈새 관절들이 있어요. 뼈하고 뼈 사이에, 등뼈하고 등뼈 사이에. 그런 틈새 관절의 관절염이나 아니면 뭐 디스크도 있을 수가 있고, 그런 또는 허리가 이렇게 앞으로 밀려난다든지 뒤로 밀려난다든지 하는 것이 있거든요. 전방전이증, 후방전이증 네. 이런 것들이 주로 기계적인 통증을 일으키는데 염증성 통증이라는 것은 뭐냐면 기계적인 통증은 한마디로 신경을 누르거나 그 주위에 허리에서 내려오는 네. 신경을 눌러서 좌골신경통 이런 것을 유발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염증성 통증의 특징은 쉬면은 더 나빠지는 그런 병증이 굉장히 큰 특징이에요. 몸을 쉬면요? 예, 가만히 네. 누워있거나 쉬면 나빠지고 좀 돌아다니면서 움직이면 그것이 좀 풀어지고 하는 것이 특징이고 대개 시작이 40세 이전에 시작을 합니다. 네. 시작을 하고 한 3개월 이상 지속이 되어야지 우리가 염증성 통증이라는 어떤 부류에 속한다고 정의를 내리는데 네. 실제로 초기에는 좀 그렇지 않을 수가 있어요. 한두 달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통증이 좋았다, 나빴다, 뭐 이런 양상을 보이고 또 하나는 이제 쉬면 나빠지기 때문에 되게 잠이 들 때는 모르다가 새벽에 깰 때쯤 한 서너 시간 전부터 아파서 깨게 돼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장시간 운전하고 또 한 자세로 가만히 앉아 있을 때 1시간 내지 2시간 지나면 통증이 와요, 다시. 네. 그런 게 특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장시간 운전하고 나서 허리가 통증이 있다 그러면 그것이 염증성 통증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특징에 들어갑니다. 가능성 정도, 왜냐면 가능성은 움직이지 들어갑니다. 않으시니까요. 네. 운전하실 때는. 네. 되게 디스크는 이렇게 움직일 때 신경을 누르는 통증이거든요. 네. 근데 염증성 통증은 한 자세로 가만히 앉아 있을 때, 의자에 오래 앉아 있다든지, 되게 이제 전형적인 증상은 수험생들이 의자에 오래 앉을 때 허리가 많이 아프더라 이런 증상들로 또 많이 나타나게 되고요. 네. 특히 운전할 때도 통증이 오래 장시간 운전하면은 통증이 오더라 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 테리맘님 같은 경우는 뭐 디스크로 볼 수 없다는 아니지만 염증성이 조금 있을 수 있다. 네, 염증성 네. 요통 또는 염증성 척추 통증의 특징을 갖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첫 번째 질문까지 받아봤고요.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강직성 척추염부터 좀 알아볼 텐데요. 그러면 먼저 강의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몇 질문이 또 있는데. 조금 더 받아볼까요? 네. 꼬미토리님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강직성 척추염이 젊은 사람들에게도 생기기도 하나요? 아니면 노화가 원인일까요? 라고 또 질문해 주셨거든요. 이게 질문을 아주 예리하게 해주셨네요. 주셨는데 강직성 척추염은 젊은 사람들한테 시작되는 병입니다. 젊은 사람들에게 젊을 때부터 시작이 20대에서 돼서 30대에 시작이 됩니다. 네. 근데 이제 문제는 20대, 30대에 증상이 있어서 병원을 찾아오기도 하고 네. 그때 이제 뭐
약간의 통증, 뭐 둔통이라든지 이런 통증이 있어서 무시하고 지내다가 한 40대에서 50대에 발견되기도 하고, 예. 노화가 원인인 병은 아니고요. 네. 예. 어릴 때, 젊을 때부터 생기긴 젊을 때 하지만 생기는 단지 병입니다. 이제 네. 병원을 방문하시는 그 연령대가 보통은 이제 40대나 50대쯤에 이제 불편하셔서 방문을 하시는 경우가 네. 좀 있다 이렇게 말씀해 네. 주신 네. 거고요. 장기전인 병이네요라고 해주셨는데 사실 네, 맞죠? 그렇습니다. 예. 네. 장기전인 병일 것 예. 같은데 짧은 시간 안에 그렇게 나빠지는 병이 아니고, 네, 어떻게 보면 일단 나빠지면은 예. 어떤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병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진단을 받은 다음에도 이것에 대한 치료도 장기적인 안목으로 어떤 계획을 짜서 치료를 해야 되는 그런 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증상도 장기전인데 치료도 장기전이네요. 네, 네. 아, 다 정말 네. 왜냐하면 이제 통증의 변화가 이렇게 심했다가 덜했다가 심했다가 덜했다 하면서 척추의 강직성 변화가 서서히 진행하는 병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조금씩 이렇게 발생한다고 서서히 이렇게 발생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유삼공주님께서도 질문을 해주셨거든요. 네, 질문이 계속 네, 들어오시네요.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일단 먼저 유삼공주님께서 해주신 질문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강직성 척추염이 있으셨고 사촌 오빠가 강직성 척추염이 있습니다. 다행히 형제들은 없는데요. 여자한테 유전될 확률은 어느 정도일까요? 라고 말씀 주셨거든요. 네. 여기 강의 노행에는 나오는데요. 아버님이 있으셨으면 이제 자녀분들이 이제 그 유전인자가 HLA-B27이라는 게 이제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네. 유전인자라는 것이 아버지가 2개, 그 B17이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가 있고, 그러니까 그렇죠. 어머니가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가 네.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2분의 1의 확률이죠. 2분의 두 1 분 확률. 각각 2분의 1씩의 그러니까 확률로 어머니가 없으면 아버지에서 넘어갈 확률이 2분의 1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항상 자녀는 2분의 1의 확률로 HLA-B27을 가지게 돼요. 네. 그래서 그 27을 가졌을 때 이제 질병이 생기는데, 사실은 HLA-B27 말고도 여러 가지 그 질병을 이렇게 발생하게 하는 인자들이 좀 있긴 있어요. 네. 근데 이런 병이 27이 있다고 해서 다 생기는 건 아니고,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네. 대로 한 20% 정도가 양성일 경우에도 네. 양성일 경우에도 생깁니다. 그런데 여성의 경우에는 비교적 약해요. 증상이. 네. 뭐 요통이 있어도 그냥 그냥 운동을 안 해서 그런가 보다, 뭐 이런 운동을 하면 또 좋아지니까요. 네. 그런 식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HLA-B17이라는 유전인자가 넘어갈 확률은 50%이지만 그렇죠. 질병이 발병될 확률은 남자보다 좀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유전자가 올 확률은 50%지만 그게 그 유전자가 있다고 해서 다 이렇게 되는 건 아니니까요. 네. 발병할 확률이 조금 더 적다 이렇게 말씀해 그렇죠. 주셨고요. 네. 그리고 이제 증상도 조금 더 경미하고 볼 수 있고요. 이어서 다음 질문도 함께 받아보겠습니다. 김지은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이 병이 오면 신경과를 가야 하나요? 아니면 정형외과를 가야 할까요? 어떤 병이 왔을 때 무슨 병원을 가야 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해주셨는데 사실 저거는 많은 분들께서 좀 궁금해하실 것 그러시나요? 같아요. 이 강직성 척추염은 류마티스과에서 보는 네. 질환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왜냐하면은 강직성 척추염에 수반되는 이 여러 관절염들, 그런 것은 그런 간별 진단을 하는데, 또 강직성 척추염의 간별 진단에 들어가고, 또 한 가지는 관절외 증상들이 있거든요. 관절외 증상으로는 이 눈의 포도막염이라든지, 아까 좀 요도염 같은 거, 요도염, 전립선염, 그런 것이 생길 수가 있고, 또 하나는 폐의 섬유화 같은 게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장을 침범할 수 있어요. 20년 내지 30년 정도 하는 분은 대동맥 판막 불전증에서 대동맥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병들을 이제 조기에 진단을 한다든지, 또는 그러한 병이 있을 때 진단을 못 받는 경우에는 이 류마티스과에서 이제 진찰을 하게 되면 그것을 병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강직성 척추염으로 좀 의심이 되는 것 같은 증상들이 있으신 분들은 류마티스 내과로 방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질문을 한번 다 받아봤거든요. 네, 네, 네. 강의도 네, 한번 예. 들어볼까요, 네, 원장님? 초기에 이렇게 질문이 네. 많으셔서 여러분들-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네, 강의 들으시면서도 네. 궁금하신 거 네. 있으면 언제든지 채팅으로 남겨주시면 저희 또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소개해드린 것처럼 몇 가지의 그 병을 카테고리로 하고 있는 병 중에 이제 강직성 척추염, 건성관절염, 반응성 관절염, 장병증성 관절염 이렇게 있다고 소개를 드렸었고요. 예. 이러한 그 척추관절염의 어떤 정의라고 할까요? 이것은 이러한 척추를 포함한 통증과 함께 유전적인 감수성, 특히 이제 HLA-B27이 연결된 어떤 임상 증후군의 그룹을 이 척추관절염이라고 관절병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강직성 척추염, 반응성 관절염, 건성 관절염, 장병증성 관절염 그리고 미분화 아직 그 분화되지 않은 척추관절염 이렇게 나눌 수가 있죠. 예. 네.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동그라미 이렇게 보면은 여러 질환들이 이렇게 각자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병의 특징은 뭐냐면 류마티스 인자가 음성이에요. 우리 이제 관절염이 있을 때 보면 류마티스 인자, CCP 인자 뭐 이런 것을 하거든요. 근데 그 류마티스 인자가 음성인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네. 피 검사를 했는데 류마티스 인자가 양성이다. 그러면 이 병의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그리고 천장관절염이라고 해서 골반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천장관절이 이 고관절 위쪽에 있거든요. 네. 그 천장관절의 관절염의 소견을 보이는데 또 한 가지 문제라고 할까 이제 좀 오해하고 있는 것은 천장관절의 증상은 아주 후반부에 나타날 수도 있어요. 증상이 별로 없이. 그러니까 엉덩이가 아프다든지 허리가 아프다든지 하는 증상이 후반부에 나타나는데 천장관절에는 변화가 심하게 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게 특징이고 또한 그 하나의 또 특징이 염증 부위에 새로운 뼈가 형성이 되고 뼈가 붙는 뼈가 형성이 되면서 디스크 부위에 뼈가 형성되면서 척추뼈하고 척추뼈가 마디가 붙는 거죠. 그래서 강직성 변화가 오는 것이 특징이고요. 그다음에 말초관절염이 주로 다리에 생기는데 이 류마티스 관절염은 대칭성으로 오거든요. 좌우 대칭성으로 오는데 이것은 비대칭성으로 와요. 한쪽으로만 와요. 왼쪽이나 오른쪽이나 한쪽으로만 와요.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특징입니다. 이 네 가지 특징이 이 류마티스와는 완전히 다른 그런 척추관절병증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부착부염이라는 게 있는데 부착부라는 것은 이 건이나 인대가 또는 관절낭이 이 뼈에 붙는 부위를 부착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착부에 염증이 생기는 것이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관절을 보면 관절 자체의 관절면에는 통증이 없는데 관절 주위에 통증이 오게 돼요. 그것을 누르면 앞통 부위가 주위를 누르면 관절의 약간 주위, 관절에 그 관절낭이 붙는 부위. 그렇기 때문에 좀 다른 거죠, 이게.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안구의 염증이 호발해서 급성 전방부 포도막염이 특징적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뭐 류마티스과에서는 이 포도막염이 오면은 안과에서 많이 보내줘요. 안과 선생님들께서. 안과 선생님들이 전신 질환이 있는지 한번 스크린을 해달라고 의뢰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포도막염만 나타나는데 반복적인 포도막염만 나타나는데 증상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세세하게 물어보죠. 구강 궤양이 있었는지, 건성 같은 게 있었는지, 뭐 장염 같은 게 최근에 있었는지 그런 것을 이제 물어봐야지 우리가 진단을 할 수 있는 병이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이제 관절염이 없는 상태에서도 이 급성 전방부 포도막염이 반복해서 뭐 매년 생긴다든지 하다가 결국엔 또 발견이 되는 경우도 가끔씩 드물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HLA-B27이라는 유전인자와의 연관성이 있는 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진단하느냐? 이렇게 굉장히 좀 어려울 수도 있고. 맞아요. 네. 아까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것만 들어봐도 예, 정말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병의 그 단서라고 할까요? 그 네. 단서를 몇 가지 이렇게 캐치를 하면 진단을 붙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단서가 뭐냐면 염증성 요통이에요. 염증성 네. 요통. 아까 말씀을 드렸었죠. 염증성 그렇죠. 요통의 특징. 네. 예, 또는 다리 한쪽에만 오는 관절염이 있을 때, 무릎 한쪽이 부었다든지, 음, 예, 발목이 한쪽이 부었다든지 네. 이러면은 되게 류마티스 관절염은 그렇게 오지 그렇죠. 않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런 관절염은 척추관절병증을 의심해야 됩니다. 아까도 예. 비대칭으로 온다고 말씀해 네, 주셨기 예, 때문에. 한쪽에만 온 거예요. 네. 예. 그다음에 이제 물어보면 가족력에 이런 강직성 척추염에 가족력이 있다든지 또는 네. 건선에 경력이 있다든지 건선 네. 예, 또는 염증성 장병증이라고 해서 궤양성 대장염이나 아니면 크론병이 있었다든지 또는 이제 관절염이 생기기 한 달 전에 요도염이나 자궁경부염이나 또는 급성 설사가 있었다든지 이런 경우는 사실 이게 물어보지 않으면은 알 수가 없죠. 없거든요. 네. 예, 알 수가 없으니까 이제 이런 게 있다든지 네. 또는 엉덩이가 아픈데 엉치가 이제 번갈아 가면서 아프다든지. 아까 이 부착부 병증이라는 것처럼 네. 뼈가 관절이 아픈데 실제 관절 부위가 아니고 그 옆이 아프다는 겁니다. 주위가 좀 주위가 아픈, 네. 아프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엑스레이를 찍어보면은 천장 관절에 염증이 있다든지. 네. 이러면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이 단서를 이렇게 하는데 이 단서의 조합으로 우리가 진단을 붙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진단하는 순간에는 이런 단서가 굉장히 중요한 크루가 됩니다. 네. 원장님께서 엑스레이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아까 엑스레이를 지금 좀 본 것 같은데 놓친 것 같아 해서 돌아가 봤거든요. 근데 네. 행복한 인생님께서 엑스레이 촬영만으로도 이 질환을 알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해 주셨었더라고요. 진행된 경우에는 엑스레이 치는 촬영으로 알 수 있을까요? 예, 딱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 엑스레이에 아까 요 마지막에 천장관절염인데 천장관절염이 이제 두 군데 있거든요. 천장관절염이라고 해서 천골과 장골의 관절이라고 해서 천장관절염이라고 그래요. 네. 천골은 우리가 요추는 다들 아시죠? 그렇죠. 요추 밑에 있는 것이 천추예요. 천추. 천추. 네. 예. 천추인데 천추는 골반하고 관절을 이루고 있어요. 네. 골반에 장골하고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네. 골반의 관절염 또는 그 장골과 천추의 관절염에서 천장관절염 이렇게 부릅니다. 네. 정확한 용어는 천장관절염이 천장관절염. 되겠습니다. 네. 해부학 수업을 듣는 것 같거든요. 네, 네. 이따가 사진을 보면서 천골하고 장골이 어디라 네. 보여드리는데 네. 우리가 골반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그냥 한 번에 눈으로 보면 바로 진단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좀 이렇게 아직까지 좀 명확하지 않으시면 그러면 뭐 요통도 있고 엑스레이에서 천장관절염도 있고 뭐 이러면 어떻게 진단을 할 수 있느냐. 그렇죠. 요통만 있으면 네. 척추관절염 병증이고 엑스레이가 있으면 강직성 척추염이고. 뭐 네. 이게 어떻게 경과를 받느냐 하면 이게 이제 그림이 이렇게 강직성 척추염은 처음에는 이제 허리 통증 이게 시간입니다. 시간이 네. 쭉 지나면서 처음에는 허리 통증만 있다가 염증이 있어도 엑스레이 나타나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비방사선학적 단계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방사선학적 천장관절염이 허리 요통과 함께 생기는 경우를 생각할 수가 있고 네. 이게 더 진행이 되면 이 신데스모파이트라는 것은 뼈하고 뼈가 붙는 것을 신데스모파이트라고 그래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붙는 변화가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비방사선학적 단계라고 합니다. 네. 비방사선학적 단계.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방사선학적 단계에서 우리가 엑스레이를 보면 바로 진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때는 우리가 기준이 있습니다. 방사선학적 단계의 뉴욕 기준이라고 아주 좀 심한 경우에 진단할 수 있는 강직성 척추염의 기준을 뉴욕 기준이라고 하는데 그럼 이 단계가 되기 전에는 전 단계죠. 전 네. 단계에는 허리 통증만 있는 경우가 또 있거든요.
이런 경우를 척추관절병증의 진단을 여기 붙일 수가 음. 있는 거지요. 네. 그러면 이게 제일 중요한 오늘 강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왜냐하면은 요통이 있는데 이것이 염증성 요통인지 어떤 기계적인 요통인지 이런 것은 좀 한번 알아두시면 좋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염증성 요통의 특징은 대개 시작이 40대 이전에 시작을 해요. 40대 네. 이전, 50세나 그 이후에는 되게 이제 뭐 퇴행성 변화라든지 이런 기계적 그렇죠. 통증으로 네. 시작하는 경우가 많고, 시작이 이제 40대 이전에 통증이 하고 아침에 일어나면은 심해요. 그리고 아침에. 아침에 일어나면 심한데 저녁 때 이제 돌아다니고 낮에 괜찮고 저녁 때는 좀 좋아지죠. 계속 움직였으니까요. 움직이니까. 예. 그리고 이제 통증이 이 기계적인 통증이 갑자기 생기거든요. 예. 갑자기 뭐 어디 삐끗하다가 통증이 오다든지 이거는 그런 통증이 아니에요. 네. 서서히 시작을 합니다. 네. 서서히 시작을 처음에는 약하다가 서서히 심해지면 더 심해질 수가 있고 서서히 시작하는 것이 있고 또 하나의 특징이 운동하면은 호전이 됩니다. 그렇죠. 운동하면 또 호전이 움직일 되고 거니까요. 네. 움직이면은 움직인다든지 운동을 하면 호전이 되고 네. 또 하나의 특징이 이제 쉬면 누워서 잔다고 해서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되게. 그리고 이제 3개월 이상이 지속이 되면은 우리가 어떤 병의 검사를 해봐야 될 정도의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요. 그래서 또 다른 특징은 뭐 이 염증성 통증, 이 강직성 척추염에서 염증성 통증의 특징을 이렇게 몇 가지 또 기술을 해놨거든요. 네. 여기 잠깐 그냥 영어로 되어 있지만 소개를 드리면은 네. 조조 경직이 한 30분 이상이 되더라 한 가지. 네. 그다음에 통증이 운동을 하면 좋아지는데 쉬면은 좋아지지 않더라. 네. 두 번째고, 그다음에 밤에 잘 때 후반부에 걸쳐서 후반부에 요통이 생겨서 깨더라. 네. 그렇죠? 또는 이제 엉치가 아픈데 이유가 없이 단쪽이 아프고 또 이유가 없이 또 다른 쪽으로 옮겨 반쪽이 아프고 이렇게 네 가지의 특징 중에서 두 가지만 있으면은 강직성 척추염의 확률이 3.7배가 올라가고요. 세 개가 이렇게 있으면은 12배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것을 연구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러한 염증성 요통의 특징만 잘 분석을 해도 이 강직성 척추염을 의심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저 위에 5가지 중에 제일 중요한 건 3개월 이상 지속일까요? 사실 그 위에는 가끔 또 그럴 때도 있긴 하거든요. 네, 왜냐면 그렇죠. 아 3개월 이상이 컨디션이 안 지속되면은 좋으면 훨씬 더 가능성이 높아진다. 높아진다는 네. 말입니다. 저희 그러면요. 질문이 한 개 들어온 게 있어서 질문 네. 하나만 좀 받고 다시 이어가 볼게요. 우리 알렌 이버스 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70세 부모님이 뒤늦게 강직성 척추염을 진단받으셨고요. 꽤 진행된 상태라 굳은 거나 또 굽은 건 안 펴진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약을 1년가량 먹었는데 요즘 들어 허리 통증이 없어졌다고 약을 안 드시려고 하는데요. 약을 중단해도 될까요? 병원 진료 때문에 여쭤볼 예정이긴 한데 다음 예약일이 몇 달 남아서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해 주셨거든요. 네. 이 강직성 척추염이 이제 한 10년, 20년, 30년에 걸쳐서 이제 진행을 하면서 우리 척추의 모양이 바뀌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통증이 있는 허리의 염증뿐만이 아니고 이제 말초 관절염 또는 척추 이외의 이 임상 증상 이런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주기적으로 관찰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하게 되는데, 이제 어떤 경우에는 몸이 다 이미 다 완전히 굳어서 네. 뭐 화재로 의하면 불타서 다 재가 남은 상태라고도 볼 수 있죠. 그래서 네. 완전히 굳어져 있는 상태에는 굳이 약을 저희가 드리지 않는 경우도 네. 가끔씩 있습니다. 더 이상 호전의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경우는 또 판단을 하는 몇 가지 검사들이 있거든요. 네. 피검사에서 염증 수치가 어떤지 또는 다른 데 염증이 없는지 뭐 이렇게 보고 완전히 이게
집이 타서 재만 남았듯이 네. 뼈가 이제 다 굳어 있는 경우는 그렇게 할 수가 있고, 실제로는 뭐 예를 들면 허리는 다 굳었는데 목의 통증은 있어서 염증 수치가 계속 높은 경우도 있어요. 네. 그런 경우에는 치료를 하시는 것이, 염증에 대한 치료를 하시는 것이, 이제 아직까지는 이 치료를 한다고 해서 그러면 10년, 5년 지나서 생기는 관절의 강직성 변화를 예방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치료는 아직 없어요. 네. 너무나 장기적인 연구이기 때문에 네. 지금 하고는 있지만, 그렇지만 그래도 치료를 해서 염증을 낮추는 것이 강직성 변화라든지 병의 진행을 낮출 수 있다고 의사들은 믿고 있습니다. 네. 그럼 약을 좀 계속 드시는 게 좀 좋긴 할 것 같네요. 네. 이어서 다음 질문도 함께 받아보겠습니다. 키읔키읔님께 질문해 주셨는데요. DC와 강직성 척추염의 차이는 뭔가요? 라고 질문해 주셨는데, 저는 좀 PD님께서 저를 위해서 친절하게 또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DC는 미만성 특발성 골격성 과골증이라고 PD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미만성 특별성 골과잉증입니다. 네. 골과잉증. 근데 이제 저건 뭐냐면, 우리가 엑스레이를 찍어보면은 뼈가 이렇게 붙으면은 대나무 뼈라고 하거든요. 뼈가 네. 이렇게 척추가 이렇게 있으면 대나무처럼 이렇게 이제 나중에 사진에 나오는데요. 네. 대나무 뼈처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천장관절염이 정상이에요. 천장관절이 정상이면서 뼈에 과잉증이 오는 경우를, 그러니까 미만성 과잉증이라고 합니다. 네. 저걸 DC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DC하고 강직성 척추염의 구별점을 써라. 이것은 뭐 의과대학 다닐 때 시험 문제 나오는 문제들이에요. 정말요? 그런데 천장관절염을 위시한 다른 관절염이 있는 경우가 강직성 척추염이고, 네. DC는 천장관절염이 없습니다. 천장관절염이 없어서 뼈가 이렇게 붙는 것만 보이는 경우인데,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뼈가 한쪽만 붙어요. 이게 척추뼈가 양쪽이 이렇게 붙게 되거든요. 네. 근데 한쪽만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뭐 두 쪽도 DC의 있지만, 경우에는, 네. 한쪽만 붙어서 그 골화과잉증을 진단하는 데는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어요. 네. 근데 이제 그러면 치료를 어떻게 하느냐? 이 미만성 특발성 골화과잉증도 네. 요통을 일으키기도 해요.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뭐 소염진통제나 이런 것을 쓰기도 하는데 전혀 증상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적에 있으면서. 네. 그런 경우에는 특별한 치료를 요하지 않습니다. 증상이 없으면 네. 치료를 요하지 않고. 저거는 네. 이제 일종의 나이가 들어서 오는 퇴행성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퇴행성으로 뼈가 이렇게 생기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네. 원장님께서 또 오랜만에 또 의과대학 시절을 잠깐 돌아가셔서 시험 문제 하나 풀어보셨는데, 이어서 다음 질문도 함께 받아보겠습니다. 포레이유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저는 50대 초에 갑자기 허리가 뻣뻣한 느낌이 와서 특히 아침에 좀 그런 것 같습니다. CT를 찍어봤는데요. 류마티스 내과 선생님께서 강직성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갱년기가 되면서 그냥 뻣뻣해질 수도 있을까요? 라고 질문해 주셨거든요. 그 골관절의 통증, 어떤 비특이적인 통증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런 경우는 갱년기 증상에도 올 수가 있거든요. 관절통이 있다든지 그런 거를 볼 수가 있고, 한 가지 이제 CT를 찍어서 이제 류마티스 내과에서 확인을 했으면 상관이 없다고 보는데, 우리가 좀 간과하는 점이, 이제 CT는 허리 CT를 찍을 때 천장관절염을 포함시키는 경우도 있고 포함시키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CT 부위를 선정할 때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디스크가 의심이 돼서 찍을 때는 천장관절염이 포함되지가 않아요. 그렇죠. 디스크는 좀 다른 문제니까. 이 천장관절염을 봤는데 이상이 없고 하면은 뭐 강직성 변화는 아니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혹시 그쪽이 포함이 됐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 또 HLA B17도 음성이다 하면 음성이 완전히 배제하는 문제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지만, 뭐 진찰을 받아서 아니라고 하면 갱년기 증상의 하나로도 올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그러면 계속해서 강의를 이어나가 볼까요, 원장님? 그래서 이제 이런 관절염이
한쪽에만 오고 다리에만 온다든지 이런 관절염인데 좀 특징이 다른 나이에 따라서 청소년의 경우에는 다리의 관절염으로 오는 경우가 많아요. 어릴 때 관절이 아팠는데 무릎이 한쪽이 아프고 또는 발목이 한쪽이 부었다가 가라앉다 붓다 가라앉다 그러면은 제일 먼저 의심해야 될 것이 이 척추관절염이에요. 청소년 때도 예, 발병을 청소년 때. 하는군요. 많아요, 이거는. 아,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내과로 찾아올 때는 어른이 돼서 찾아오지만 그렇죠. 자기 어릴 때 이제 무릎이 부었다든지 발목이 부었다가 한 두세 달 있다가 나은 적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제일 먼저 의심해야 될 것이 이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성인이 될 경우에는 아까 하기처럼 어떤 염증성 요통, 네. 요통이라는 부위를 우리가 허리라고 해서 이 허리 부위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에요. 네. 이 엉덩이 부하고 허벅지 뒤쪽, 네. 허벅지 뒤쪽에도 이렇게 통증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위를 다 통틀어서 우리가 요통이나 엉치의 통증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네. 흡사 이제 자골신경통과 구별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럼 검사를 이제 해보게 되는데 네. 관절은 어디가 아프냐? 이제 무릎, 발목 이런 데가 이제 붓는다든지 이제 고관절 이렇게 아프다든지 하는 것을 호소하게 되죠. 청소년일 때는 무릎의 증상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되고 성인일 때는 요통, 맞아요. 염증성 요통. 네. 네. 그래서 이제 어떤 대표적인 특징이 이 사진에서 보시면은 이제 손가락이라든지 뭐 손목이라든지 팔꿈치라든지 이런 데는 잘 안 오고요. 네. 중심 관절에만 많이 와요. 중심 관절. 중심 관절이라면 뭐냐면 척추를 중심으로 해서 관절을 중심 관절이라고 그래요. 네. 그래서 중심 관절이 어깨와 고관절이에요. 네. 그다음에 척추 관절이 있고, 그다음에 요 부위가 이제 천장 관절 있고요. 아까 말씀해 주셨던. 네. 요 부위 천장 관절, 고관절, 그다음에 어깨 관절 이런 게 중심 관절에 오게 되고, 골 부착부 염증이 오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포도막염. 그래서 검사실 소견으로는 양측에 이제 천장 관절염이 오고, 류마티스 인자가 음성이고, 또 B17이 양성이고, 가족 중에 양성 이 병이 발생한 경우가 있고, 그러면은 하는데, 또 하나 문제는 IgA 신증이라는 게 있어요. IgA 신증, 비교적 이것도 많은 병이거든요. IgA 신증. 이 IgA 신증이 생기면은 원인 모르게 이게 뭐 진단받기 전에는 우리가 이제 조직 검사를 해서 진단을 받는데 IgA 신증은 원인 모르게 혈뇨가 오래 있다든지 이러면 IgA 신증을 의심하거든요. 혈뇨나 단백뇨 같은 게 있을 때. 그래서 이 IgA 신증이 이 강직성 척추염에 많이 같이 동반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특징적인 것이 되고, 이게 잘못된 인식이라고 하는 몇 가지의 팩트는 남자의 병이다. 이거 남자에 많지만 남자가 사실 95% 차지합니다. 여자에도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B27 양성이면은 다 강직성 척추염이다. 이게 어떤 사람이 이게 어떤 강직성 척추염이라는 병에 비관하는 사람도 있는데 B17 양성이라고 해서 자기는 뭐 불치병에 걸렸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거든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럼 음성이면은 아니냐, 아니면 음성이면은 다른 섬유조직염, 다른 질환을 생각해야 된다. 이런 것도 틀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음성이더라도 강직성 척추염은 항상 생각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항상 또 양성만 나오는 것도 아니니까요. 한 10% 정도는 음성이시더라도 있어요. 음성이라도 뼈가 다 붙어 있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과 비교했을 때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을 보면, 류마티스 관절염은 남자보다 여자가 훨씬 많아요. 이거는 94대 1 정도예요. 여자가 많은 게. 그리고 작은 관절이 오게 되죠. 손가락, 발가락. 그리고 좌우의 대칭으로 오게 되죠. 그리고 류마티스 인자가 양성이죠. HLA-B17은 음성이고요. 치료제는 류마티스 약제라든지 메토트렉세이트 이런 약을 쓰게 되죠. 강직성 척추염은 남자가 훨씬 많아요. 90% 이상이, 95% 이상이 남자예요. 그렇지만 여자도 분명히 있고,
큰 관절들이 많아요. 작은 관절이 아니고 네. 발목이나 이제 무릎 이런 데 많고. 그러니까 아까 비대칭성이라고 하셨죠? 네. 그랬죠? 류마티스 인자가 음성이에요. 검사를 해보면. 네. 그다음에 B27이 양성입니다. 예. 여기 이제 많이 쓰이는 약물은 엔세이드와 설파살라진이라는 살라조피린이라는 약을 쓰는 것이 차이가 되겠습니다. 네. 예후로 따지면은 뭐 어떤 병이 더 좋다 나쁘다 하는 경우는 이제 케이스마다 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강직성 척추염이 좋다 하는 것은 불구라는 것, 디세빌리티 이런 것이 적게 와요. 불구라는 정의는 몇 가지 정의가 있긴 하지만 네. 생활하는 데 지장이 많다든지 아니면 그 나중에 관절에 변형이 와서 이게 굳어버린다든지 이런 것이 총체적으로 이제 판단을 할 때 네. 그런 예후는 강직성 척추염이 류마티스 관절염보다는 조금 좋다 이렇게 볼 수가 네. 있겠습니다. 그 시간이 계속 아직 할까요? 네, 조금 네. 있으세요. 그래서 이제 강직성 척추염 아주 프로토타입이라고 볼 수 있죠. 원형적인 강직성 척추염 네. 굉장히 심할 때의 이 질환 이것을 이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이 등뼈를 일차적으로 침범을 하고 말초관절염도 온다는 것이죠. 이게 관절의 증상이 또 특징적으로 온다는 겁니다. 네. 관절의 증상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눈에도 오고 폐, 섬유화 같은 게 오고 심장에 대동맥 같은 데도 오고 뭐 이런 네. 것이 올 수가 있습니다. 네. 보통은 10대에서 20대에 시작한다 하는 겁니다. 네. 10대에서 20대 증상이 시작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알기에는 이제 많은 부분이 이제 병이 시작하는데 증상이 굉장히 경미하기 때문에 무시하고 지내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리고 남녀비가 뭐 2대1, 3대1 이렇게 하는데 대개 한 90% 이상이 남자가 많습니다. 네. B27과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보면 그럼 전 세계적으로 이 B17이 있는 나라에 B17이 높은 나라의 경우에는 강직성 척추염의 발생률이 높아요. 이게 낮은 경우에는 낮아요. 네. 굉장히 좀 어떤 재미있는 경우도 일본 사람의 경우에는 B27이 1% 이하예요. 0.8%. 네. 그래서 강직성 척추염이 훨씬 적어요. 우리나라보다. 우리나라가 일본하고 굉장히 유사한 그렇죠. 네. 유전 관계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B27의 유병률이 다른 것은 굉장히 현저한 차이입니다. 우리나라는 4, 5% 나타나는 바람에 일본은 0.8%밖에 안 돼요. 거의 다 엄청난 차이네요. 네. 그래서 이제 류마티스 의사들끼리 모이는 이제 학회 모임을 가서 물어보면은 우리는 류마티스 내과에서의 강직성 척추염이 한 20-30% 되거든요. 진단 보시는 네, 전체 환자 중에. 일본은 한 1-2%밖에 안 돼요. 한 20배, 30배가 차이 나는 거네요. 네. 그래서 이제 북아메리카 백인에는 한 7%가 양성으로 돼 있고 이게 높은 거죠. 7%면. 강직성 척추염 환자 전체에서는 한 90%에서 이게 난다. 그런데 이제 B27이 나타나는 사람은 그러면 병이 활동성이 많으냐, 더 심하게 진행하느냐, 뭐 그런 것은 아니에요. 네. 그런 건 아닌데 최근에 이제 강직성 척추염이 되기 전 단계에서는 B27의 음성의 경우에는 조금 예후가 좋다는 것은 또 알려져 있습니다. 음성일 때는 또 예후는 조금 좋다. 근데 일단 강직성의 변화가 온 다음에는 질환의 활동성과는 무관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또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원장님. 그러면 이 병리 부분은 저희가 또 다음 달에 원장님께서 나와주시면 또 자세하게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배경과 역학까지 좀 이렇게 어떤 강직성 척추염이 어떤 병인지 좀 간략하게 좀 이야기를 나눠봤고 또 질문들도 많이 받아봤는데요. 지금까지 송영 원장님 모시고 저희 강직성 척추염 대해서 많이 알아봤습니다. 또 척추 관절병증에 대해서도 좀 간략하게 살펴봤는데요. 또 구독자분들의 질문도 오늘 정말 다양하게 해주셨거든요. 원장님 잠깐 의과대학 시절도 잠깐 다녀오실 만큼 많이 질문해 주셨는데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좋은 강의 준비해 주신 원장님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